대항력이라고 내가 아까 표현을 했는데, 대항력이 뭐냐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 이게 대항력이야. 네. 네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 넌 안 나가도 돼. 이게 낙찰자한테도 미쳐. 성립 요건이 있어. 성립 요건은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계속되는 실거주. 이게 굉장히 중요해. 계속되는이야. 네. 계속되는 실거주가 중요해. 전입신고는 가서 전입신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네. 실거주는 네가 직접 살고 있어야 돼. 네. 이 말은 이 두 개가 무조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 이건 대항력이 아니야. 그리고 계속되는 실거주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게 경매에 넘어갔어. 네. 전입신고는 되어 있어. 네. 근데 네가 딴 데 가서 살아. 네. 이건 계속되는 실거주가 아니야. 그걸 판단하는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혀내야 돼. 그 낙찰자가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효력 발생일은 신고한 다음날 새벽 00시부터 효력이 발생이 돼. 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설 때 대항력이 성립이 돼.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1일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 네. 뭐 5천만 원. 네. 2019년 5월 1일에 여기 A씨가 전세. 전세를 5천만 원에 살아. 네. 5천만 원에 살고 여기에 전입신고도 했고 실거주를 하고 있어. 물권화가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랬을 채권일 경우. 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아니야, 채권일 때도 발생이 돼. 전입신고만 했어. 네네. 전입신고만 했을 때도 효력이 발생이 돼. 예를 들어서 실거주. 계속되는 실거주 전입신고를 하고 있다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경매에 넘어갔어. 네네.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뭐야? 이거지. 그쵸. 그럼 요거 말소되지. 만약에 이게 위에가 물권화가 되어 있다면 말소 기준 권리도 A 씨의 전세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씨가 이제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했어. 전입신고를 해서 물권화가 됐어요. 그랬을 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떻게 되나요? 말소 기준 권리는 이거지. 내가 얘기했듯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는 근저당과 감유잖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야. 네네네. 이게 다 없어져. 근데 이거를 네가 인수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그렇죠. 그게 대항력에 의해서 결정이 그치. 되죠. 대항력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근데 얘는 전입신고를 했어. 그럼 대항력이 있는 거지. 그럼 이건 네가 인수를 해 안 해? 하죠. 하지. 네. 얘는 A라는 전세 세입자는 너한테 돈을 보증금 5천만 원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안 빼줘도 돼. 네네네. 그럼 이건 결국엔 네가 인수를 하는 거고 네가 얘를 내보내려면 5천만 원 돌려줘야 돼. 네. 이런 걸 파악해야지. 요것도 조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이런 세입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야.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란 주택 소유자에 비해서 주택 소유자의 건물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네. 이걸 안 만들면은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다 쫓겨나게 생겼잖아. 네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야. 네.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항력의 성립 요건은 전입신고와 계속되는 실거주야. 네. 이게 계속되는 실거주와 계속되는 전입신고가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법원 경매 사이트에 갔어.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을 봤는데 A라는 물건에 전입신고 B씨가 전입신고가 돼 있대. 네. 그러면 대법원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은, 대법원이 보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네. 근데 이게 2019년에 1월 11일에 조사관이 나가서 파악을 했어. 네. 조사관이 나가서 실제로 막 파악을 해. 네네. 파악을 해서 그 전입신고 살고 있는 사람을 동사무소에서 떼봤더니 B라는 사람이 전입한 게 맞아. 네. 그런 다음에 이게 경매가 막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네네. 그래서 2019년 6월 1일에 경매에 떴어, 물건이. 네. 근데 우리가 이 물건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실제로 가서 그 전입신고 그걸 떼본단 말이야. 네네. 뗐는데 B가 전입이 안 돼 있어. 네. 얘가 딴 데로 이사 갔어, 알고 보니까. 네네. 그럼 이거는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죠. 없어. 네. 그럼 너는 얘를 채무를 떠안아도 돼, 안 안아도 돼? 안 안아도 되죠. 그치. 그럼 이거 낙찰 받는 거야. 만약에 대항력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다 한들 그거는 대항력이 없다면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 밑에만 없어지지만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다면 이것도 없어져 없어져. 버리는. 알겠습니다. 효력 발생일은 신고한 다음날 새벽 00시라고 하는데 네. 이게 참 웃긴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효력 발생일이 오전 9시야. 네. 근데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일을 다음날 새벽 00시야. 네. 같은 15일 날 했다고 가정하면 네. 이거는 16일 00시에 효력이 발생이 되고 네. 이거는 15일 저당권 9시에 효력이 발생이 돼. 시간이 참 애매하지. 네. 이게 같은 날 신청을 예를 들어서 15일 날 전입 신고하고 15일 날 저당권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엔 우선되는 건 이게 우선이 된다는 얘기. 아니 뭐 15일인데 9시 넘어 신청하면은 16일 9시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9시로 봐. 그냥 그 당일 오전 9시로 봐. 참 애매하지 이게. 법이 이래 근데. 그래서 그날 계약서를 작성을 하려고 해서 등기부등본을 뗐어. 네. 뗐는데 당연히 저당권이 설정이 안 돼 있겠지 등기부등본상에. 네. 그래서 난 전입신고를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그날 저당권을 설정을 한 거야. 대출을 받았다. 그럼 당하는 거야. 이게 좀 맹점이긴 해. 근데 다른 내가 좀 사례를 찾아봤는데 이럴 경우에 같은 날에 성립이 됐을 경우에는 네. 안 분배당한다고 알고 있어. 이건 좀 찾아봐야 돼. 두 가지에 대해서요. 1억의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5천 5천씩 같이 1억이라고 하면은 네네네. 5천씩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어.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설 때 대항력이 성립한다. 이 말 뜻 알지? 네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 버려서 추가 설명을 하려고 다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설 때 대항력이 성립을 한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설 때 대항력이 성립을 한다. 이 말 뜻이 굉장히 중요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2019년 4월 1일 날 세입자 A씨가 8천만 원에 대해서 보증금을 들어가서 세를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1년 뒤인 2020년 4월 1일 날 B은행에서 근저당권 1억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전입신고를 동일하게 4월 1일 날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은 대항력의 요건이 전입신고하고 계속되는 실거주거든요. 계속되는 실거주. 여기서 세입자 A씨 전입신고를 했고 계속되는 실거주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당연하겠죠. 이 A라는 사람은 전입신고도 했고 실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말소기준 권리,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는 요거 B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한 요게 말소기준 권리죠. 요게 말소기준 권리죠. 그리고 세입자 A씨는 요거보다는 선순위라고 표현을 해요. 날짜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앞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세입자 A씨는 말소기준 권리인 B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앞서고 있죠. 이래야 대항력이 성립이 된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하고 계속되는 실거주는 무조건 전제 조건 하에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항력이 성립이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2019년 4월 1일 날 근저당권 B은행에서 1억을 설정을 했고 1년 뒤인 세입자가 A씨가 8천만 원의 전입신고도 같은 날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럴 경우에는 전입신고도 했고 계속되는 실거주를 하고 있지만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는 요거 B은행이죠.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앞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대항력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대항력이 성립을 하고 있고 이거는 대항력이 성립을 하고 있지 않죠. 이랬을 경우에 이 건에서 1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죠.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에요. 채권. 요거는 물건이에요. 물건은 무조건 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1억을
말소기준 권리인 B은행에서 먼저 배당을 받아가요. 당연히 둘 다 배당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남은 금액 2천만 원을 A씨가 배당을 받아가고 8천만 원 중에서 남은 금액 배당받은 2천만 원을 제외한 6천만 원을 낙찰자가 떠안게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자가 떠안는다는 얘기는 A씨가 반대로 A씨가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낙찰자한테 6천만 원 못 받은 6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방을 빼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는 이 A라는 사람을 내보내려면, 명도하려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명도를 하려면 6천만 원을 돌려줘야 A씨를 명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낙찰을 받으실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6천만 원 돌려줘야 되는 돈까지 계산을 하고 입찰 금액을 써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거는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죠.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지 않고 후순위죠. 그래서 대항력이 성립이 되지 않죠. 이 사람이 이 물건이 1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 1억을 B은행에서 받아가고 2천만 원을 여기서 배당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둘 다 2천만 원을 이 사람이 받아가고 나머지 금액, 못 받은 금액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떠안지 않아요.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날 수가 있어요. 명도소송 대상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 말뜻이 대항력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설 때 성립을 한다라는 말이 이 말뜻이에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을 때는 대항력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전입신고를 4월 1일에 했고 확정일자도 4월 1일에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배당 신청도 했고 둘 다 배당 신청을 했다면 1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 가정을 하면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권 A가 1억을 먼저 받아가고 2천만 원을 아니네요. 다시 전입신고도 4월 1일에 했고 확정일자도 4월 1일에 했다. 그리고 둘 다 배당 신청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세입자 A씨는 채권이지만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물권화가 되는 거죠. 물권화가 돼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한 거고 그래서 1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하면 8천만 원을 우선적으로 세입자 A씨가 받아가고 나머지 4천만 원을 B은행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아마 순순히 집을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전입신고를 4월 1일에 했고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배당 신청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확정일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채권이에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했고 계속되는 실거주를 당연히 하고 있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이랬을 때 1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된다고 가정하면 배당 신청을 했죠. 여기는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는 1억을 먼저 받아가고 남은 2천만 원은 소유자가 가져가요. 소유자가 2천만 원한테 돌아가고 이 사람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8천만 원 받지 못했죠. 이 세입자 A씨는 8천만 원을 안 받고 나는 그냥 꾸준히 여기서 살겠다 뭐 이런 의사 표현일 거예요. 그럼 낙찰자는 이 8천만 원을 고스란히 인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세입자 A씨를 집을 내보내려면 8천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법원 경매 보면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당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세입자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보셔야 돼요.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근저당권이 있다. 금액을 확인을 해야죠, 당연히. 만약에 근저당권이 1억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를 들어갈 때 당연히 이거보단 후순이겠죠. 후순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근데 1억이고 시세가 3억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한 1억까지는 설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근저당권이 여기선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이게 후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대항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세가 3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보통 경매가 열리면 뭐 2억 5천만 원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낙찰이 되죠. 요새는 아파트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 낙찰률이 뭐 101%, 100%가 넘어가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잡으면 2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1억을 먼저 여기서 가져가고 1억을 이렇게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안전하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 거죠.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꼭 들어가야 된다면 보증금의 비율을 이런 걸 보시고 좀 낮추고 월세를 높여서 들어가는 게 맞는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다면 무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돼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전입신고만 해서는 안 돼요.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돈 돌려받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데를 들어갔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물권화를 시켜야 나중에 혹여라도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에 이렇게 배당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세를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라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